유럽이 항상 껴주질 않는 거죠. 너네는 미개해. 푸틴은 뼛속 깊이 반서방주의자거든요. 장담하는데 한반도 통일에 진심인 나라 딱 한 나라는 러시아예요. 유럽연합 자체의 패배라기보다는 사실은 모두가 패배죠. 왜냐하면 푸틴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장악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천문학적 손실이 있지만 러시아,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수백만 명 사람이 죽었다고. 러시아 쪽 인명피해가 80만에서 100만 사이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전사와 부상자, 민간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년간 전쟁을 치렀거든요. 2월 24일 날 2022년 침공을 했으니까 3년 됐거든요. 여기 전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러시아 측이 지원하는 사망보상금 전사자 2억 원쯤 추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병들 봉급은 2,000불 정도 되거든요. 무기 생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들은 재생산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시 경제가 되니까 지금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경제학자 출신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GDP는 뭐 3% 4% 막 성장한다 그래요. 주식시장이 막 화랑이에요. 왜냐? 천신물자를 생산하니까 경제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러시아는 산업이 없거든요. 돈이 풀리니까 이게 증시로 가는 거예요. 돈만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될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20%가 넘어요. 그러면 이 경제가 건강한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재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러시아는 자체 산업이 없으니까 재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다 외국에서 와서 또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물론 러시아의 장점은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이 있으니까 이걸 팔아서 전비를 충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 안 써도 되는 돈이었잖아요. 여기서 주목하는 게 러시아가 재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는 건설업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취약해요. 건설 노동자가 북한 노동자를 처음에는 10만 정도 받아들인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20만 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러시아 내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 설계, 시공, 감리 능력을 가진 국가가 어디죠?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푸틴 생각에 노동자는 싹 갖다 쓰겠지만 자, 유럽은 협력 안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들어가도. 그럼 러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재건하는 그걸 누가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말은 안 하지만 러시아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요. 대한민국은 최고의 건설 능력이 있고 러시아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천연자원 팔아서 사오는 거거든요. 먹는 거, 경공업체, 전자제품, 소비제품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러시아 국민 음식이 초코파이하고 도시락면이라는 거. 그거는 대한민국이 그만큼 매력적인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나가는 출구가 막힌 러시아 입장에서 이 재건을 위해서 가장 협력하고 싶어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왜냐? 일본은 미일 동맹이 강하고 영토 문제로 엮여 있으니까 북방, 도서 문제로 푸틴 마음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협력을 아주 간절히 원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한민국이 시공하고 설계하는 데에서 북한 노동자가, 건설 노동자가 일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 때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러시아가 확인했죠. 전쟁 전부터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가치를. 제가 장담하건대 전쟁 끝나면 러시아는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나 적국은 아니에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에 살상무기를 지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있으니, 서방 진영이 있으니 우크라이나 인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생각한 레드라인은 살상무기거든요. 그 선을 안 넘었어요. 계속 러시아는 대한민국에 경고했어요.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어떻게 한다? 끝난다? 파국이다? 근데 안 넘었거든요. 그건 대한민국이 선을 잘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북한의 레드라인을 안 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우리가 민감해하는 첨단 군사 기술이나 무기들을 현재까지는 줬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ICBM이나 핵기술을 주게 되면 이건 미국을 공격하니까 트럼프가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량은 준 것 같아요. 먹을 건 줬고 필요한, 그러니까 러시아가 식량, 석유, 비료는 풍부하거든요. 아마 이건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나 북한이 원했던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평가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레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을 지켰다. 심지어 러시아가 최근에 그랬잖아요. 한국이 이 국내 사태를 수습하고 나면 관계 개선하고 싶다. 푸틴도 평양에 지난해 6월 19일 날 가기 전에 그랬어요. 러우 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 왜냐? 푸틴이 전쟁을 한 것도 위대한 러시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했거든요. 소련이라는 미국과 맞먹었던 제국의 붕괴로 러시아인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푸틴이 등장해서 힘으로 막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우리 세지는 거 아니야 이런 착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석유 팔아서 푸틴 등장이 2000년인데 그때 고유가 시대였거든요. 석유 팔아 돈이 들어오니까 경제 잘 되고 있는 거야 착시. 그 다음에 국방비 막 증가시키는 거죠. 옛날처럼 소련처럼.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으로 인해서 위대한 러시아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또 맞고 푸틴은 러시아인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자라난 독보섯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맨날 우통 벗고 총 들고 뭐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막 사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전쟁 끝나면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이겼지? 맞아. 근데 우리도 많이 손해본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푸틴이 지지기만 약해지죠.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를 성장시켜야 돼요. 근데 유럽은 끝났죠. 옛날처럼 절대 못 돌아갑니다. 오히려 유럽과 보이지 않는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관계 회복하겠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서쪽으로 못 가요. 서진은 못 해요 이제. 그럼 동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동진. 그게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이에요. 원래 푸틴은 뼛속 깊이 반서방이에요. 왜냐? 소련이 몰락하고 동독에서 30만 명 내외의 소련군을 철수시킬 때 사실은 비굴한 거죠. 사인했으니까. 이 무너지는 소련, 동독 포기할 때 그때 푸틴이 KGB로 거의 가 있었거든요. 그 과정을 다 봤거든요. 몰락하는 과정을. 그 상실감이 푸틴의 미래를 결정했다라는 그 설이 거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서방보다는 동방으로 오겠죠. 여기 어디 있어요?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잖아요. 브릭스 이런 쪽으로. 동방으로 오면은 푸틴에게는 세 가지 자산이 있어요. 하나는 시베리아 극동에 정말 우리도 갖고 싶은 천문학적인 지하자원, 방대한. 그 다음에 녹고 있는 북극항로. 북극항로는 지금 새로운 노다지예요. 수천 킬로미터 줄여요. 지구온난화가 우리에겐 불행이지만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주거든요. 이 지배권을 러시아가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세 번째, TSR. 블라디보스톡에서 대륙을 횡단하는 세계 유일의 대륙간 횡단철도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동방과 서방 안에 있는 물류체계. 이 물류체계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념이 없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러시아의 미래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인도하고 친해요. 전통적으로. 근데 인도는 모디의 실리 외교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중국은 부담스러워요. 러시아 입장에서. 예, 언제든 종속될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도 서방으로 못 파는 가스와 에너지를 인도와 중국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요. 이걸로 전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출혈. 가격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인도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격 결정권을 러시아가 가질 거 아니에요. 그때 떠오르는 동방에 빛이 하나 있죠. 대한민국. 다 가지고 있잖아요. 첨단 기술, 경공업, 중공업, 정밀기술, 전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류라는 매력적인 문화. 제가 소련에서 유학할 때 북한은 같은 공산주의 진영이었지만 거의 뭐 아프리카의 어떤 자발적 국가 취급을 해요. 그 당시 못 사니까 유학도 자기 돈 내서 다 소련에 와서 유학시켰거든요. 저는 뭐 제 돈 내고 와서 당당하게 유학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높여봤어요. 꼴린다고 그러나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호기심. 한번 가고 싶어요. 왜냐? 88 올림픽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거든요. 소련에게.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높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푸틴의 그 첫 번째 부인사에서 딸이 둘이거든요. 근데 그 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유학생과 열애를 했어요. 결혼까지 갈 뻔했어요. 그게 외교 문제까지도 커졌어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해군 제독의 아들이었는데 신문에도 많이 찾아보면 나와요. 정말로 결혼할 뻔했다니까요. 그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자 되게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교육열이 높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자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 남자들도 한국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커플들이 많습니다. 까레이스키, 고려인들이 러시아에 갔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이분들이 소련에서 상당히 지위가 높았어요. 왜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식 공부시키고 가정에 헌신하고 또 소수민족 우대 정책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까레이스키들이 한러 커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가정도 이혼율도 다른 데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요, 그냥 독재국가, 조금 미개 국가로 생각해요. 같은 공산권이었는데도. 저기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같이 학교에서 학교 행정부에 가도 북한 친구들 대하는 거랑 저한테 대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국에겐 나빠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깊고 일본에 대한 임팩트가 훨씬 크죠. 러일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해서 러시아를 패퇴시켰잖아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어서 일본은 거대한 제국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북방 사계도서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잖아요. 일본 영토를. 러시아하고 일본은 이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협정 이게 없이 수교를 했어요. 제 영토 문제를 그냥 제껴놓고 수교부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죠. 화산으로.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도를 일본이 가져간 상태다. 그 상태에서 수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도는 우리 영토잖아요. 남아있죠. 그럼 이게 갈 수가 없죠. 그럼 더 하죠. 사계도서인데. 그 섬들도 작은 섬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적을 1945년 패전하면서 바로 미국의 전초기지로 친미 국가, 세상 그 어디보다도 강한 친미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 실용주의를 택했잖아요. 분마음, 혼내와 관계없이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대륙에 붙어 있잖아요. 대륙국가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낮은 선봉통에서 TKR 한반도 종단철도와 연결하면 부산항으로 바로 연료가 되잖아요. 일본은 아니잖아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한일 해저 터널을 뚫어서 대륙과 연결되는 겁니다. 왜 연결하고 싶겠어요? 대륙으로 가고 싶은 거죠. 섬의 한계가 있죠. 대만 보세요. 시진핑이 맨날 나 전쟁할 거야 그래도 그 섬으로 어떻게 건너가요? 넓은 바다를. 히틀러가 전쟁에 패퇴한 이유 중에서 하나도 뭐냐? 도보해요. 맑은 날이면 정말로 보일 정도의 거리에 그 몇십 킬로의 해협을 그걸 못 넘어갔잖아요. 바다를. 그러니까 일본은 섬이라는 점, 이 점이 대륙국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끊임없이 대륙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만주 점령하고. 일본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거든요. 우리가 대륙국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분단 때문에. 언제든 대륙으로 갈 수 있어요. 고구려, 발해, 고조선, 그 다음에 간도, 서간도, 동간도. 조선시대 사실상 실제로 거기 우리 시료 지배해서 살고 있었잖아요. 이게 일본하고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러시아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위에 있는 거죠. 일본에 비해서는. 트럼프 일기 때는 독일에서 미군 철수 뭐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인 얘기를 했지만 나토를 미국이 완전히 별 수는 없어요. 이유를. 그걸 알아요. 미국도 그럼 고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유럽에 있는 해외 원정군, 미군을 상당 부분을 축소할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나 나토에서 탈퇴할 거야? 이건 극단적인 선택. 양측 다 치명상을 입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건 국방비를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미국의 재정격차를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공무원도 대량 해고하는 거거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도 미국에 관련이 있는 친구들 보면 연락 와서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국방비도 줄이려고 그래. 그러면 나토 보고 이제 니네가 국방비를 담당해 이제 나한테 의지하지 마 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트럼프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나토 기준에 따르면 GDP의 2%를 국방비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냉전 끝나니까 다들 무기 공장 해체하고 안 썼어요. 복지에 돈 쓰고 1%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러우 전쟁 터지니까 이제 정신 차린 거죠. 2%를 올릴게. 폴란드 이런 데는 위험하니까 더 많이 올리는 거죠. 에스토니아, 라틴, 리투아 이런 데는. 정신을 차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2%를 올려 일기 때 그랬거든요. 지금 입장을 바꿨어요. 5%야. 5%는 지들도 5% 안 써요. 5%가. 대한민국이 2.5% 써요. 이 분쟁 중인 국가가. 2%도 많은 거예요. 일본은 2%를 올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럽은 더 올리라는 거예요. 왜냐?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싶어요. 그럼 돈이 덜 들 거 덜 드니까. 근데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거나 나토에 탈퇴해버리면 유럽에 대한 영향력은 이게 되잖아요. 유럽과 갈라지잖아요. 그건 트럼프도 타격이라는 걸 알죠. 다만 미국의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고 그 다음에 EU와의 관계, 나토와의 관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겠다 이제 요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죠. 으르렁거리는 거죠. 이혼은 안 하겠지만 거의 이혼 직전까지 부부싸움이 가겠죠. 이제 막 찌그럭 거리고 뭐 접시 던지고 이제 이런 일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린란드, 덴마크 동맹의 땅을 우리한테 독도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 더한 거죠. 그린란드가 얼마나 큰데. 제주도 내가 관여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 정도의 충격이거든요. 덴마크한테는. 그러니까 선을 넘는 트럼프의 거친 언사와 행동이 뒤따를 거다. 그러나 이혼하면 집안의 비극이잖아요. 다 알거든요. 서로. 이혼까지는 어렵죠. 미국 의회가 공화당도 반대할 거고 미국은 또 의회가 있잖아요. 그 제재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의 광풍이거든요. 이 광풍을 지금 막을 수 있는 현재까지는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는 굴러온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 지지 세력이 없잖아요. 공화당의 기존 주류 메인스트림에서 사람들을 뽑아뒀어요. 매티스 국방장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썼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선을 넣으면 그렇게 하지 마. 나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트럼프 해고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견제 세력이었어요. 마음대로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기 때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트럼프 주니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선하기 전에. 아버지보다 머리 좋으면 백악관에 못 들어와. 그런 사람들로 채운 거예요 지금. 예스맨. 벤스 보세요. 부통령. 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어요. 후유증은 생각 안 해요.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후유증 생겨요. 이제 지금 미국 공무원 해고하고 이러는 거 지금 다 고소고발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나 트럼프는 관여치 않는다. 최소한 1년 중간 선거 이전까지 이때까지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다른 나라도 뭐 구별 없어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거예요. 트럼프가 옳다 그러다 관계없어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 현실을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러시아 러우전은 크게 보면 대공세가 두 번 있었어요. 1차 공세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남부 쪽 크림반도 쪽, 그 다음에 동부 내전 지역에 있던 돈바스 지역, 벨라루시 쪽 북쪽에서 전면적으로 침공을 했던 게 대공세입니다. 이게 한 2달 가까이 지속이 돼서 수도 키이우까지 들어왔었죠. 그러나 이 대공세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너무 안일하게 우크라이나군을 얕봤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은 반면에 2014년 크림반도 뺏긴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토가 도와줬고, 그래서 상당히 강화된 대응책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러시아의 전략적인 실패, 판단 실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BTR, 대대전술단. 러시아가 그동안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러시아군을 대대 단위로, 원래 기본 단위가 4단이거든요. 4단에는 기갑, 보병, 포병, 그 다음에 보급이 다 있거든요. 뭐까지. 그게 하나의 단위인데 4단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체첸 1차, 2차, 조지아, 각종 분규, 아파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쪽에 대응할 때는 소규모 전력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4단 편제보다는 대대전술단, 미군도 여단 전술단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스트라이커 여단이에요. 그러니까 대대전술단으로 바꾸면 신속하게 소규모 분쟁에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의 모든 러시아와 관련된 분쟁에서 효과를 발휘했어요. 크림반도 때도 대대전술단이 신속하게 크림반도를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게라시모프는 모든 러시아군 편제를 BTR 대대전술단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BTR 대대전술단의 문제는 뭐냐면 보급이 안 돼요. 길어야 한 달 정도 독립작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대대전술단의 성공에 취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할 때 그걸 적용시켰거든요.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푸틴은. 그때 또 서방에서 그랬어요. 제렌스키 코미디언 도망가고 항복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지원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장기전을 준비 안 했던 대대전술단들이 괴멸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초기에 북부, 동부, 동북부, 남부였던 전선을 러시아가 2달이 지나면 4월부터는 남동부를 현재 전선으로 축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러시아의 대공세는 제한적 성공을 얻었죠.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있는 이 남부 벨트, 서던 코리도를 회랑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면적의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상태니까 거기에 한 2배 정도 되는 면적을 더 얻은 거죠. 그러나 목표했던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장악하는 건 실패한 거죠. 이게 첫 번째 대공세입니다. 두 번째 대공세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가 축소한 전선을 뚫기 위해서 2023년 6월 나토와 미국의 대규모 지원을 받아서 이 전선을 뚫는 대공세를 시작하거든요. 그때 지금은 영국 대사로 쫓겨간, 사실 이제 제렌스키가 이제 쫓아낸 거죠. 잘루즈니 총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주 신뢰를 많이 해요. 제렌스키보다. 그 다음에 전쟁도 잘했어요.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남부 회랑을 이 중간을 끊어서 전력을 송곳처럼 끊어서 남부 회랑을 끊어서 러시아를 아조우에까지 뚫어서 남부 크림반도와 돈바스 쪽으로 끊어버리고 각계각파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여기에 제렌스키가 반대했어요. 왜? 제렌스키는 정치인이니까 집중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 공격해서 면적을 많이 회복해야 된다. 결국 잘루즈니 전략대로 했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1년 몇 달이 지나면서 러시아는 점령지에 거대한 방벽을 설치해놨고 병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러시아와 똑같은 우를 범했어요. 젤렌스키가. 이 병력과 자원을 다 소모해버렸어요. 탈환을 못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러시아가 지쳤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지친 거죠. 그 이후로 전선은 그대로 교착이 돼 있어요. 러시아가 조금씩 진전했지만 크게는 진전을 못했고 전선에서 우세를 보이지만 지금 손실이 너무나 많아요. 전쟁 이후 러시아의 손실은 110만에서 130만까지 봅니다. 보통 전사 비율이 3분의 1이거든요. 뚜렷한 지금 그건 안 나와 있죠. 괴락적인 추산이죠. 그럼 어마어마하죠. 보통 30만 명 내외 전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투 불능인 부상도 여기에도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100만에서 한 130, 넘어가거든요.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사마라 지역, 러시아의 사마라 지역에 징집 포스터,
모병 포스터를 보면은 70만 루블,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1년. 지금 러시아 국민들의 평균 임금이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말 다 했죠. 엄청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 자원의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러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푸틴의 무모한 인해 전술로 인해서 적은 면적을 조금씩 확보하는데 소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장비, 그 다음에 인원, 병력, 이런 쪽에 소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이미 지치기 시작을 했다. 전쟁 특수가라는 게 지금 뭐 3%, 4%대 성장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돈을 쏟아부어서 물자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확대 재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금리를 내렸는데도 현재 17%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10% 내외고, 그 다음에 최근 부가가치세를 올렸거든요. 2% 정도 올렸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분명히 그랬거든요. 다시는 세금 인상 없을 거라고. 자기 약속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가 될 거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석유, 러시아 재정의 4분의 1이 석유가스 수출, 그 다음에 6.3%의 국방비를 쓰는데, 그럼 재정적인 타격, 석유, 가스 쪽 수출 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꺼집었잖아요. 이제 러시아의 가스를 사가는, 석유를 사가는 국가를 제재하겠다고. 그러니까 푸틴이 거품 물잖아요. 이제 그 돈이 끊어지면 끝장나니까. 그렇게 보면 러시아도 한계 와 있다. 최근에 보면 러시아 병력들이 소규모 침투 작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이 전개되는 대규모 작전이 아니고 전술적 침투 작전을 한 다음에 후퇴하거나 괴멸되는. 왜냐? 소부대가 들어오면은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군의 허점을 찌르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진지 구축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침투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거나 사진 찍고 가는 거지, 이제 점령했다고. 아니면 거기서 괴멸되거나. 그러면서 최근에는 러시아가 일단 드론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와 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드론은 왜 활용을 하느냐?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도 드론에 의존하고 있어요. 드론 공격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와 버기를 이용한다. 신속하죠. 그러나 오토바이와 버기는 장갑이 없잖아요. 아주 취약하잖아요. 대규모 공세도 어렵고. 그럼 오토바이와 버기, 지금 드론에 의존하는 건 뭐냐? 자, 제공권 장악을 못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공권 장악을 못하니까 염가형, 저가형 드론은 괴롭힐 수 있지만 전황을 뒤집지 못해요. 파괴력 때문에. 오토바이와 버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기갑 장비, 장갑차와 탱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러시아가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거든요. 첫 번째, 병력 소모가 너무 많다. 이대로 가면 향후 100년 걸린다. 그리고 소상자는 수천만 명이 걸릴 거다. 두 번째가 뭐냐? 제공권을 장악을 못했다. 미국 전쟁 보면 토마호크로 완전히 적 방공망을 깨부신 다음에 비행기가 가서 핀포인트로 다 때리잖아요. 그죠? 압도적인 항공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태국 교전, 캄보디아가 먼저 BM-21 다연장으로 발사하고 포 쏘고 나중에 휴전해달라고 빌은 이유가 뭐예요? 캄보디아는 공군력이 없었거든요. 태국의 F-16이 KGB 한국형 순항미사일, 유도미사일, GPS 유도미사일로 캄보디아 떼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휴전해달라고 막 사정사정하고 다녔거든요. 현대전은 제공권이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제해권. 흑해에서도 흑해에 기한 모스크바함이 격침됨으로써 모스크바함의 격침이 뼈가 아파요. 왜냐? 모스크바함이 흑해의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방공망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격침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해상 드론들이 완전히 흑해를 뒤집고 다니잖아요. 그 흑해를 활용한 전략을 못해. 그 오데사, 푸틴의 꿈이었던 오데사 상륙작전도 못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러시아의 지금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의 한계점에 이미 왔고, 푸틴은 점점 쳐줘야 한다. 자, 최근에 핵 어력 포세이돈, 그 다음에 신형 핵미사일,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하니까, 그 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한다 어쩐다 하니까 지금 막 핵무기를 꺼내죠. 핵하면 어떻게 힘들다는 얘기죠. 쓰지도 못하는 핵을 지금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나 하나 써, 나 핵무기 쓸 거야? 그건 지금 자기가 지금 스스로 약점을 보이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의 한계다. 말했지만 1차 러시아 공세, 2차 우크라이나 공세 이후에 전선의 변화는 없다. 젤렌스키의 크루스크 공격도 기습도 사실 원상복귀됐고, 그러니까 끝없는 소모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더 피곤하죠. 러시아는 그냥 저것 좀 이건데, 우크라이나는 존망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징집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 국의 도피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 뒤에는 서방이 있다. 나토가 있다. 미국이 있다. 밀리면 무기를 더 주거든요. 밀리면 정보를 더 주거든요. 아마 밀리면 토마호크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병력 자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잘 버티고 있다. 왜냐? 공격 대 수비를 보면 공격 쪽에 손실이 훨씬 많거든요. 보통 3대 1이거든. 공성을 할 때의 그 비율이. 그러니까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인해 전술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 병력 및 장비가. 이미 러시아도 인적 자원의 한계에 봉착을 했다. 양쪽 다 힘들지만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존망의 위기니까 사생 결단을 내고 지금 버텨야 되는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 스스로 이 소모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빠른 소모전으로 빠져들고 있고, 여기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목줄을 내는 석유 제재, 2차 제재까지 지금 꺼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얘기는 토마호크, 푸틴을 화나게 게 토마호크 제공설, 두 번째 석유 제재거든요. 이걸로 지금 푸틴은 코너에 몰리고 있고, 지금 푸틴이 오히려 말하잖아요. 지금 대화하긴 할 거다. 정상회담 트럼프가 연기한 거 너무 길면 안 좋다. 그러니까 휴전회담은 열릴 거다. 조만간 열릴 거다. 그러나 교전은 격화하고 있다. 그래 봤자다. 왜? 전선을 뚫으려면 대규모 대공세를 해야 되는데 양쪽 다 그러면 여력이 없어요. 계속 소규모 교전이 있겠죠. 왜냐, 전쟁이 끝나려면 평화협정, 종전협정이 체결돼야 되는데 평화협정과 종전협정의 제1조가 영토 조항이에요. 푸틴은 지금 점령한 5분의 1을 절대 안 넣혀놨다는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은 땅이 내 거라는 입장이고, 도네츠크 완전히 다 달라, 나머지 지역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푸틴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인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합법적인 영토를 우크라이나는 5분의 1이라고 뺏겼는데 그걸 완전히 인정해주는 종전협정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누가 와서 우리 경상도 전라도 점령하고 나서 이거 우리 땅 인정해주면 종전할게, 그럼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서 대마도 빼앗고 나서 야 종전하자, 그럼 일본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영토 조항에서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푸틴은 뭐라고 그래요? 종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 땅 내가 먹고 끝낼 거야. 근데 젤렌스키는 어떤 표현? 휴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휴전은 종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러시아가 뺏어간 땅의 실질적 지배권은 그건 참을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에 양보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그거는 반대예요. 그 다음에 또 젤렌스키가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게 우크라이나 헌법에 땅 문제는 헌법에 규정돼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젤렌스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건 종전이 아니고 휴전 가능성이죠. 휴전은 싸우다가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부부가 이혼하는 게 종전협정, 평화협정이에요. 재산분할 다 하는 거죠. 근데 휴전은 그냥 각자 각방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와서 싸우고 또 들어가고 나와서 쓰고 들어가는 거죠. 이 가능성. 그러니까 종전은 안 될 거다. 푸틴이 원하는. 젤렌스키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민족 감정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휴전은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일단 쉬는 거니까. 그러니까 푸틴도 푸틴은 왜 휴전을 안 해주느냐. 휴전을 하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지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을 충전할 거니까 그 전에 지치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공략을 하는데, 그 작전이 반은 먹히지만 반은 자기들의 소모가 너무 큰 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휴전하면 되는 거고, 일단 휴전하자. 푸틴은 종전하자. 이 땅 내 거야. 인정해. 그러면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휴전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럼 그렇게 휴전하면 전선이 불안전한 상태고 계속 소규모 교전 같은 건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유럽의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전후복구 문제를 보면 유럽은 살상무기를 제공했잖아요. 미국이랑. 우리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인도적 지원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리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전후복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큰 문제가 될 거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자체적인 복구 역량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적극적인 지원한 유럽이 일단 우크라이나 복구에는 우선권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한테 차려지는 건 많지 않을 거다. 러시아는 얘기가 다르다. 러시아와 한국은 선을 서로 지켰기 때문에 상황이 최악으로 안 갔고, 두 번째, 한국은 세계 최고의 건설 시공 능력이 있거든요. 건설 감리 시공. 그 다음에 러시아는 특히 건설 노동력이 없어요. 북한 노동력까지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러시아의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5분의 1이 우크라이나의 공업지대고 인구 밀집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전투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는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초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전후복구 수요는 어디에 있느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몇 배의 전후복구 수요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에 있을 거예요. 유럽이 못 들어오죠. 왜? 이미 이번 전쟁으로 서로 척을 졌는데. 그러면 러시아는 자체 복구가 안 되고 유럽으로는 가는 길은 막혔고 유럽 회사는 못 들어올 거고 그러면 누가 있어요? 이제 남는 게. 바로 눈을 돌려보면 동쪽에 일본하고 한국이 있죠. 근데 일본은 아무래도 북방 사계 도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 일본이 주장하는 섬이라고 하는 것들, 이 섬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에는 제약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제약이 없죠. 러시아는 한국을 전후복구의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간주할 거고 한국 역시 러시아 전후복구 사업은 아주 중요한 미래의 협력 대상이 러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북한의 노동력 이미 5,000명 정도 국정원에 의하면 이미 1,000명은 지뢰제고 5,000명은 건설 인력으로 순차적으로 파견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파괴된 시설 정리, 정돈,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복구를 저 인력만 갖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세계적인 건설, 시공, 감리 능력이 있는 우리와 협력을 염두에 둘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없이 전후복구를 한다는 건 사실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의 한국의 찬스, 기회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러우 전쟁은 어쨌든 트럼프 집권 이후에 휴전 논의가 시작이 됐고 이미 러시아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저렇게 핵거래까지 꺼내는 걸 보면 본인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쓸 수 없는 핵을. 푸틴은 압박을 받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회담을 연기했을 때 오히려 푸틴 쪽에서 조금 초조해하는, 이건 취소가 아니라 연기다. 특히 여기에 이제 쐐기를 박은 게 석유 제재죠. 석유 제재라면은 러시아 경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러우 전쟁은 휴전으로 갈 것 같고, 중동 네타냐후 저렇게 전쟁 광기를 부려도 저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태국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인도 파키스탄 여러 가지 다 중재를 했죠. 아프리카 내전도. 그러나 지금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러우 전쟁도 휴전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거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사망자가 7만에 육박해요. 이 전쟁 전 하마스 병력 최대 병력을 2만에서 3만 받거든요. 그럼 나머지 다 민간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마스가 다 제거됐을 리도 없는 거고. 그 과정이 너무 참혹했고 민간인 하마스를 구분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반환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시신을 보면 거기에 잔혹한 고문 흔적들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물론 하마스도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그렇게 보면 팔레스타인인들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다. 오히려 적개심이 더 커질 거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서는 하마스의 재건을 반드시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마스가 사라져도 하마스가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영향력을 잃더라도 또 다른 하마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을 기반으로 외부 아랍 국가들의 물적 지원을 기반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하마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러우 전쟁은 불안정한 휴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은 아직도 위험한 하약고죠. 특히 최근 파키스탄 탈레반과 파키스탄의 교전. 파키스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과 접경되어 있는 지역에 파슈툰족이라고, 아프가니스탄의 주류 민족이 파슈툰족이거든요. 탈레반도 같은 탈레반이고. 그러니까 탈레반은 이 샤리아, 이슬람 율법에 의한 신성국가를 지향하고, 파키스탄은 군부가 지배하는 이슬람 세속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탈레반은 이 이슬람 세속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고, 문제는 파키스탄이 핵국가라는 거죠. 이 긴장. 여기에 파키스탄 탈레반은 인도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왜냐? 파키스탄과 인도는 왼수니까. 또 인도와 왼수인 중국은 또 파키스탄 군부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또 이 와칸 회랑이라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신장 위구르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신장 위구르는 중국의 고민거리 시한폭탄이죠. 이슬람 교주들 탄압, 잔인한 인권 탄압부터 시작해서.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중국보다는 이 신장 위구르에 있는 이슬람 세력과 여기에는 ETIM, 동투르크메니스탄 독립운동 단체들, 그 후예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얽히고 설킨 분쟁이 여기 있죠. 태국 캄보디아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갈등. 그
그다음에 후티도 아직 저항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평화협정 취소했지만 장개주로 회랑,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르메니아를 통과해 가서 장개주로 회랑, 나흐치반이라고 하는 아르메니아 안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고립된 연결하는 그 장개주로 회랑의 긴장도 해결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분쟁은 잠재해 있는데 트럼프에 의해서 임시 봉합이 된 거예요. 다들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온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만, 김정은에게도 지금 뭐 뉴클리어 파워다, 제재 해제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핵 인정해준다, 제재해준다, 이런 거는 대한민국 국익과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국제 핵실서도 위반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데 불안정한 요소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식 평화가 생길 거다, 불안한 평화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봉합한 거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덮는 거죠. 해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일단 신속하게 문제 해결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한,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평화의 전도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일단 러우 전쟁 직전 중동 해결, 그다음에 김정은과 모종의 해법만 나온다면 받을 가능성도 있죠. 노벨 평화상 조건이 국가 간의 우호 증대, 군축, 평화 증진 세 가지거든요. 인간성을 안 봐요. 이 능력이 있으면 받을 수도 있겠죠. 평화로워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완전히 평화롭다고는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러우 전쟁 전 중동 해결, 그다음에 김정은과 만나서 초기 합의 정도 한다 그러면 그건 누구나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야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불곰 사업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죠.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냉전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는 대외 전략 외교안보 정책이 뭐냐 그러면은 다는 아닌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을 들어요.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그 과정에 그때 노태우 정부가 있었거든요. 1990년 한소 수교, 한국과 소련이 수교했죠. 그 제가 소련 유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직후에 유학을 갔죠. 가기 어려울 때예요. 그래도 가기 어려울 때. 소련이니까, 적성국가니까. 그때 유학 갈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강당 같은 데 모여서 교육을 받아요. 소련에 가면 이런 게 위험하다. 공산당들이 이렇게 회유할 거다. 조심해라. 저 외롭게 갔죠. 집안에서 반대했죠. 빨갱이 나라 가면 지금 큰일 난다고. 신혼이었는데 두 여성분께서 저를 막았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더 가면 죽는다. 그 다음에 신혼이니까 가게 하겠어요, 와이프가. 그 두 여성분께서 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그래서 제가 밟고 갔어요. 지금도 죄송스러운데 두 분께 농담이었고, 그렇게 위험한 데였어요. 위험하다고 인식되던 데였어요. 그런데 그 한소 수교를 했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대우가 그 북방 정책을 타고 중앙아시아, 동유럽, 그 다음에 한중 수교가 이어졌죠. 한중 수교가 이 북방 정책에 의해서 시발점으로.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감정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다. 그건 사실이다. 물론 중국도 신났지만 우리도 중국과 연계돼서 경제가 같이 발전했어요. 여기까지. 지금은 경쟁 체제지만. 그 다음에 한소 수교가 이 북방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힘을 찼거든요. 왜? 동유럽으로 가고 중앙아시아로 가고 할 수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근데 이 한소수교, 이 북방 정책의 하나의 제가 불곰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곰은 우리가 러시아 하면 곰 생각하잖아요. 북극곰. 불곰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불곰 하면 약간 전투력이 있는 이 사업명이 그런 거예요. 뭐냐? 우리가 소련에 대한 차관이 소련 말기 한 15억 달러 됐어요.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때 큰 돈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못 갚고 불고 해서 총 30억 달러까지 벌어놨거든요. 자, 소련은 그때 제가 유학 가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없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군사력, 미국과 함께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세계 최초의 유주인 유리 가가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졌던 소련이지만 가서 보니까 생필품 경공업은 엉망이에요. 그 당시 말보로 빨간 담배, 말보로 빨간 거 레드 있죠? 그거 하나 주면 모든 게 다 통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고 경공업 위기 이런 거에 차관을 빌려다가 이제 쓴 거죠. 고르바초프 말기에. 못 갚잖아요. 소련이 몰락했는데 어떻게 갚아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이거죠. 우리 무기는 있으니까 이걸로 가져가. 근데 우리는 처음에 야, 돈 가져갈 때는 언제고 무슨 그 쓸데없는 무기로 가져가. 그래서 시작된 게 불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일 컸던 게 이제 그 당시 주력 탱크. 그 당시 소련의 러시아의 이제 주력 탱크가 T-80이었거든요. T-80. 그 다음에 BMP. BMP가 러시아 말로 보병 전투차. 영어로는 IFV라고 그러죠. 그 러시아 말을 영어로 바꾼 게 그 IFV예요. 그 BMP-3.
BMP-1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카모프 헬기, 이중 로터. 그 로터가 2개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글라, 메티스 같은 대전차 미사일. 그 다음에 퉁구스카 같은 기관포. 이런 것들을 받아왔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와 소련의 주력, 최신이었어요. 그때는 소련이 무너지니까 지금 같으면 절대 안 주죠. 근데 무너지니까, 겁없이 무너지니까 통제력이 없었고 막 그냥 물량 공세를 이거라도 받아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미제 무기고, 미제 무기 스탠다드고, 그 다음에 이 소련제 무기 교류도 없고, 이거 갖다 어디다 써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무기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어떡하죠? 물고 뜯고 씹고 뜯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하게 이때부터 한국 방위산업이 급속하게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던 탱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대로 원하던 무기는 아니지만 가져다가 뜯어보고 원리를 학습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불곰 사업과 함께 한국의 방위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해. 이상하게. 그리고 심지어 어느 것까지 있냐면 우리 지금 누리호 성공 발사해서 지금 곡봉에 차 있잖아요. 나로우죠, 나로우 1차가. 우주 로켓은 1단, 2단, 3단이 있거든요. 우리 누리호는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요. 1단을. 그러니까 클러스터링해요. 러시아가 그렇게 합니다. 미국은 큰 엔진 하나, 세턴, 1단 엔진을 크게 하는 게 이런 개념이고, 러시아는 추력이 작은 걸 묶는 클러스터링 개념이거든요. 우리 나로우가, 누리호가 75톤 4개를 묶거든요. 이게 1단이에요. 그 다음에 2단은 75톤짜리 하나, 그 다음에 3단은 7톤짜리. 요게 이제 위성이 달려있거든요. 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우주 로켓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1단 로켓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 파워가. 1단 로켓을 못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로우 때 러시아한테, 미국은 꿈도 못 꾸게 하고, 러시아한테, 야, 우리 이거, 그랬더니 러시아가, 이거 사과 완제품, 러시아가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요 1단에다가 우리 2단, 3단 위성을 장착을 한 게 이게 나로우예요. 1차 실패하니까 2차, 3차 계속 줬죠? 러시아가 줬어요. 그런데 러시아도 이게 극비니까 원래 전략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안 팔아요, 절대. 러시아가 판 거라고요. 근데 러시아도 왜 그 돈을 가져다가 새로운 로켓을 개발했어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도 손해본 건 아니에요, 그걸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완도에, 나로도에 이제 그 우주기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러시아의 친구들이 절대로 못 보게 와서, 못 보게, 군사 기밀이니까. 근데 사람이 24시간 지켜요? 뜯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식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러시아인들이랑. 저도 러시아에 있지만 술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야, 보드카 먹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진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야, 너만 알려줄게. 하고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러시아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게 누리호의 원천인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사거리 800km쯤 되는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이스칸데르가 알렉산더라는 뜻이에요. 알렉산더요. 자, 근데 이스칸데르, 이게 러시아의 첨단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사거리 800km예요. 얘는 800km지만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풀업 기동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요격이 어려워요. 자, 러시아 이스칸데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KN-23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현무2 미사일이 있어요. 이 세 개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그림이 똑같이 생겼어요. 회영수도 똑같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원천 기술이 어디겠어요? 러시아죠. 러시아 거 북한이 베껴갖고, 그럼 우리는 왜 그 이스칸데르하고 똑같이 생겼을까요? 러시아 쪽에서 기술을 어느 경로로든 습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자, 저 국방부 관계자 ADD 여러분,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우리 국뽕에 채한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베스트셀러 무기는 K9이죠, 전주포. 그런데 단군 이래 최대의 걸작 기술적 집약체는 KF-21이거든요. 보람의 우리 전투기 4.5세대. 이 보람의 전투기 개발할 때 항공기 동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4대 핵심 기술이 있어요. 장착하는 항전 장비들. A사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IRST 같은 것들 4대 기술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미국이 F-35 팔면서 로키드 마틴 하면서 우리가 미국이 줄 줄 알았거든요. 준다고 슬쩍 흘렸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준다고 했으니까 KF-21 개발할 자신감을 가졌던 거죠. 야, 그거 좀 줘. 그랬더니 미국이 좀 야, 저기 우리가 사정이 이러면 좀 마음이 상처 덜 받죠. 안 돼, 첫마디.
단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왜냐, 그건 미국이 미운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전략 기술은 절대로 넘겨주지 않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짝짝꿍하는 중국한테 전투기 엔진 기술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함재기들은 엔진 기술 때문에 수명도 절반, 추력도 엉망, 제대로 된 함재기가 없어요. 그게 기술이에요. 근데 미국이 주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우리가 에이사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피눈물나게 4대 기술을 자체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공기 동체만 보지만 뭐 고기동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4대 핵심 기술을 우리가 자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요. T-80부터 BMP-3 보병 전투차 그거 만들고 나서 우리가 K-21 보병 전투차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퉁구스카 메티스 미사일, 퉁구스카 기관포, 그 다음에 메티스-M, 이글라 같은, 우리 그거 만들고 나서 다 뭘 만들어요? 현궁 같은 대전차 미사일 다 만들었잖아요. 현무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무2, 현무4, 현무5까지 였잖아요. 그렇죠? 현무4 4.5톤, 현무5 9톤 탄도. 이게 다 출발점이 현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기 기술의 개인적인 추론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상당 부분은 미국에서 온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왔다. 그래서 불금 사업은 한국 경제 발전에 초석을 놓은 사업. 그렇다고 뭐 노태우 군사정부 용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그 다음에 불금 사업은 한국 방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 또 여담 하나, 음모론 같은 얘기 하나 해드리면 소련이 무너지는 시기하고 삼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믿거나 말거나 소식에 의하면 소련에서 저도 이제 제가 수업을 받았던 저를 아주 이뻐했던 그 선생님이 계세요. 옐레나 선생님이셨는데 남편이 ICBM 로켓 기술자였어요.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소련은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대우가 거의 비슷해요. 약간 좋아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 가난한 유학생,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로켓 엔진 기술자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가능하겠어요? 자본주의에서 안 가능하죠? 그러니까 로켓 기술자가 대우는 좀 받지만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근데 소련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 내버려 뒀겠어요? 다 데리고 가는 거죠, 전 세계로. 소련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비약적으로 IT 산업이 올라가요. 왜? 수십만 명 유태인들이 다 이사 갔으니까. 삼성도 그렇다는 설이 있어요. 수백 명의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 과정에 우리도 불검 사업과 상당한 기술, 러시아로부터의 직간접적인 기술 도입이 있었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냥 주지는 않았죠. 그러나 어찌됐건 미국이 우리한테 야 일단 로켓 줘 그럼 팔았겠어요? 일본이 팔아요? 아리안 팔아요? 절대로? 절대 안 팔거든요. 인도가 팔아요? 러시아는 팔았단 말이에요. 그때 뭐 말이 많았어요. 일단을 사오는데 뭐 무슨 주제에 뭐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일단 로켓 개발했잖아요. 우리가. 왜냐 러시아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러시아 국민 음식이 무슨 초콜릿 달린 빵, 라면. 예. 왜냐 한국과 러시아는 완벽한 호환 체제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러시아는 기초과학, 군사 기술, 그 다음에 천연 지하자원, 이것의 보고죠. 그런데 이 러시아는 또 특징이 뭐냐? 기초 산업이 없어요. 경공업이 없어요. 제조업이 없어요. 우린 뭐예요? 반도체, 전기전자, 또 조선, 왜? 북극항로 가려면 세빙선, 특수플랜트, 그 다음에 자동차, 정밀기계, 그렇죠? 심지어 한류까지 있어요. 한류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유학 가고 난 이후입니다만 푸틴의 공식적으로 부인은 한 명이에요. 이혼했어요. 거기 딸이 둘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가 한국 유학생하고 결혼할 뻔했어요. 이거 언론에 보도까지 됐어요. 한국의 뭐 해군 제독 아들분인데 언론에 보도됐다니까요. 둘이 러시아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푸틴의 딸이 한국 유학생과 사귀었다니까요. 결혼할 뻔했다고요. 결국 결혼은 아마 그 두 분이 못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한테 우호적이에요. 제가 유학 갔을 때 한국인에 대해서 아주 감정이 좋았어요. 그때 이미. 그리고 한국인들이 어디 가도 홀대는 안 받아요. 미국 가니까 뭐 인종차별 받지 러시아는 그런 거 없었어요. 왜냐?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 그러니까 미국도 다민족 국가네. 네. 그리고 고려인들이 까레이스키라고 그러죠. 고려인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아요. 왜냐?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 열심히 헌신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래서 고려인들은 소련 체제에서 상류층들이 많았어요. 직급들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나는 힘들어도 헌신해서 가족에 헌신하고 애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유학 보내고 그런 유교적인.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았어요. 인종차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약간 부러워하는
약간 꿀리고 들어오는 그런 식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불검 사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북러가 밀착했잖아요. 뭐 푸틴이 침공한 걸 정당할 수 없지만 뭐 전쟁엔 이유가 있고 하면 이겨야 되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김정은 바지가랑이 잡았잖아요. 근데 전쟁 끝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전쟁 끝나면 이제 러시아는 경제예요. 지금은 선 안보 후 경제잖아요. 전쟁 끝나면 선 경제 후 안보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북한을 버리진 않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깔끔하게 안 끝나니까 안보 협력을 계속 하겠죠.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유럽은 이제 장벽이죠. 못 가죠. 끝났죠. 이제 동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푸틴은 예전부터 신동방 정책이라는 걸 펼쳤어요. 원래 푸틴은 반서방이에요. 아주 뼛속 깊이 반서방이에요. 유럽은 끝나요. 거기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돌려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유럽의 제재는 안 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했죠. 관계 개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말했느냐. 12월 중순경에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한국과 일본에 감사한다. 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성을 지켜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푸틴도 2024년 6월 19일 날 평양 가기 전에 6월 초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직접 이 기사에 나와요. 한러 관계 회복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하지 않아서 고맙다. 왜냐? 푸틴은 알거든요. 어차피 유럽은 끝났고 러시아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동방으로 와야 된다. 그럼 한국과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문제가 있어요. 북방 사계도서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파격적인 관계 개선이 어려워요. 한국은 그 문제가 없잖아요. 자, 지금 슬픈 얘기지만 북극 항로가 녹고 있어요. 황금 노다지 항로예요. 지금 태평양 인도양으로 가는 항로보다 무려 40%가 저역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길 가려면 특수 선박들이 필요해요. 내구성이 있는. 자, 한국의 최고 조선업. 그 다음에 부산항은 세계 최고의 환적항이에요. 세계 2위예요. 그럼 여기 와서 북극항으로 가는 거죠. 한국이 필요해요. 조선업과 물류. 두 번째, 시베리아 극동에 무한한 자원이 있죠. 그 수요처는 누구겠어요? 한국이 필요로 하죠. 그렇죠? 그 가스관을 중국으로 시베리아 힘 1, 2지만 인도에 팔지만 인도와 중국의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절대 열세예요. 한국한테도 팔아야 돼. 한국으로 파이프라인 빼서 아시아로 파는 게 꿈이에요.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 개발의 기술력과 소비처가 한국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물류. 이건 유럽과의 관계 없어요. 물망이니까 관계. 세계 유일의 대륙간 횡단 철도예요. 푸틴이 여기다 천문학적인 돈을 발랐어요. 왜? 더 빠르게, 더 현대화, 이 물류망 개선. 근데 이걸 쓰면 누가 쓰겠어요?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북극항로도 쓰지만 왜 육로로 가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배로 가지 못하는 정밀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건 육로로 가야 돼요. 아니면 항공으로 가든지 간에. 만일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북극항로 이게 뚫리면 자 기존에 몰라카이업 지나가는 인도양 지나가는 수에즈 희망봉 지나가는 항로가 있어요. 북극항로 최단기간 항로가 생겨요. 또 육로가 생겨요. 그럼 한국의 물류는 날개 달겠죠. 우리만 좋아요? 러시아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러시아가 전후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장악했는데 이게 다 폐허잖아요. 하필 여기가 중공업지대고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주로 여기서 전쟁했거든요. 건물이 남아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재건 수요가 많겠어요? 러시아가 많겠어요? 러시아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북한은 노동자는 보내겠지만 설계, 감리, 시공 능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누가 가요? 우리가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한국이 설계, 감리, 시공하면 북한 노동자가 가서 일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하고 사이가 나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북방 정책, 전쟁이 끝나면 냉혹한 국제질서에서는 오직 국익만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보면 안 돼요. 트럼프가 착해 보여요? 선악으로 보면 트럼프 착한 사람 아니죠. F-35부터 시작해서 동맹 등치고 국제 질서는 냉혹하고 오로지 국익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 내가 강해야 도덕도 찾고 선도 찾는 거지. 그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악마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게 국제 정세예요. 그렇게 보면 러시아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된다. 불금 사업은 군사 분야였죠. 군사 분야는 냉전 이후의 특수한 관계였고 그것의 변형된 버전이 사실은 나로 1단 로켓 도입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첨단 기술에 대한 허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훨씬 낮아요. 대신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줘야 되는 거죠. 물론 러시아 안에서도 불만이 있어요. 러시아 친구들이 그래요. 야, 니들이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우리한테 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결국 러시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에도 나쁘지 않았고 향후에도 나쁘지 않다. 뭐 북러가 밀착을 하니까 우리가 만나면 안 된다? 그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지금 아마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안보는 북한, 왜냐? 안보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경제는 남한, 대한민국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흘려요. 선만 넘지 말아라. 우리는 안 넘었죠. 살상무기 지원 안 했죠. 윤석열 정부 때 살짝 위험했지만 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지금은 동맹은 있지만 냉전기와 같은 강력한 동맹은 없다. 그러니까 느슨한 진영, 그리고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지금 보도가 나왔죠. 덴마크가 미국을 위협으로 인식했잖아요. 그린란드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의 주요 동맹들이 트럼프 행위에 대해서 매우 배신감을 느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요. 그럼 이게 트럼프만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힘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 야 니들도 역할해. 니네는 네가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미국이 왜 유럽을 지켜줘요? 소련도 없는데. 냉전 체제도 아닌데. 미국만 국방에 많이 쓰고 미국 뭐 3% 막 쓸 때 유럽은 1%, 미국 3% 4% 쓸 때 유럽은 1% 쓰고 막 치즈 먹고 와인 마시고. 그러니까 전쟁 터지니까 화들짝 놀니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극화 시대가 아니고 사실은 무극화 시대예요. 무극, 극이 없어요. 왜냐, 이건 무슨 얘기냐? 아무도 국제 분쟁에 책임을 안 져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 절대 강자가 없으니까. 무극화 시대의 생존 전략은 뭐냐? 각자 도생이에요. 그 각자 도생을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싫으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적이라 하더라도 유익하면 손을 잡아야 돼요. 또 동맹이 더 필요하면 더 껴안아야 되는 거고.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국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이 내년 1월에 나옵니다. 조한범이 지은. 꼭 머니인사이드에서 선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은 다극화를 넘어서 무극화의 시대다. 무극화의 시대에는 각자 도생의 시대다. 진영은 있지만 느슨한 진영. 그때는 이 대한민국 생존 전략은 바로 각자 도생. 예전에 대한민국이 아닌 게 다행이죠. 예전에는 표류했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운전대도 없고 키도 없고 그냥 거리등 싸움에. 지금은 아니다. 세계 5위 국방력 맞아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력. 그 다음에 문화력은요. 캐대언 세계 1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민주주의 세계체 정상이에요. 어쨌든 12.3 계엄 사태 여기에 대해 말도 많지만 그 혼돈을 이기고 지금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가잖아요. 미국도 못하고 유럽도 못해요. 이거는. 트럼프 저렇게 초업적인 얘기를 하지만 일을 하지만 못하잖아요. 지금. F-35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법원에 가면 다 지잖아요. 트럼프가 한 행동들. 관세도 질 거예요. 주방위군 투입도 져요. 이민자 단속도 져요. F-35도 지금 일파만파예요. 옛날에 미국 법무부 저렇지 않았거든요. 올렸다가 트럼프가 지우고 엉망이에요. 그래도 자정 능력이 없잖아요. 우린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의 전성기를 가고 있다. 우리만 자조감이다.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파도에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도 있고 키도 있고 운전대도 있어요. 각자 도생의 시대에 국익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는 기회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변국이 강성할 때는 우리 항상 코피 터졌어요. 일본 강성해, 병자호란 청나라 강해, 코피 터져. 그렇죠? 그런데 자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중진국으로 추락할 거예요. 푸틴이 이 벌인 전쟁 후유증 회복 못해요. 자, 중국 뭐 G2라고 그러지만 여기저기 멍들어 있어요.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숨어있는 부채 합치면 지금 공식적으로 미국이 부채가 한 120%대는 난리죠. 일본은 250%예요. 근데 중국은 중앙정부 부채는 80%인데 지방정부가 있고 국영기업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합치면 300%가 넘는다는 소리 있어요. 중국 헤매는 밝게 피크 차이나. 그다음에 미국 어떻게 돼요? 팍스 아메리칸의 석양이죠.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일본 국가부채, 정부부채 250% 가지고 보통 국가 무기사고 난리치고 역동력 떨어졌어요. 주변국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솟아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 각자 도생의 시대, 느슨한 진영의 시대, 무국화의 시대는 찬스가 될 수 있죠. 그럼 핵심 잠수함 농축 제철이 마스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새로운 찬스가 될 수 있고 러시아는 그 하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러시아의 딜레마는 뭐냐면 유럽인 듯 아닌 듯 이게 러시아의 딜레마예요. 러시아가 처음 역사에 등장을 한 건 9세기입니다. 그때 루시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 루시의 어원은 바이킹에서 와요. 바이킹들이 이 노를 젓잖아요. 그 노를 젓는 사람들, 노라는 뜻이 루시의 어원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 정통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인데 그때 지금 키예프 인근에 슬라브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미개했어요. 바이킹 하면 꽝패 같죠? 근데 이 바이킹족들은 슬라브족에 비해서는 앞선 선진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킹이 내려와서
왕조를 세우는 게 바로 류릭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은 바이킹이고 피지배층은 슬라브 쪽이었죠. 이게 바로 키예프 루스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키이우 그러죠. 푸가 우크라이나로 우예요. 키예프, 키이우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키이우 수도 저는 키이우라고 안 해요. 키예프라고 그래요. 왜? 원래 뿌리가 거기니까 러시아도.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할 때는 키이우라고 말해줘야 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키예프가 되는 거죠. 왜? 러시아의 뿌리니까.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키예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네 역사의 기원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류릭 왕조가 언제까지 가느냐? 16세기 말까지 가요. 16세기 말에 이 류릭 왕조의 피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노프 왕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1907년 혁명 끊어질 때까지, 피가 끊어질 때까지 두 개의 왕조인 거죠. 하나는 류릭 왕조, 하나는 로마노프 왕조. 그래서 저는 이걸 두 개의 왕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죠. 이제 끊어져요, 왕조가. 자, 두 개의 공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국은 뭐냐면 이 일반 국가가 되기에는 작은 영주들이 그중에 좀 큰 데를 공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키예프 시작되니까 키예프 공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키예프 공국 시대가 언제 막을 내리느냐? 1240년입니다. 1240년이 왜 중요하느냐? 이때 몽골이 침입해요. 그래서 키예프까지 점령합니다. 드디어 몽골이 점령합니다. 이 몽골이 언제까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역을 점령하느냐? 1480년까지 무려 240년간을 지배해요. 이걸 러시아 사람들은 조금 심한 말로 쪽팔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양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거를 타타르의 멍해라고 그래요. 김수희 노래 멍해. 아니면 몽골 타타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타타르의 멍해란 말에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자, 러시아인 하면 뭔가 유럽과 좀 다르죠. 그게 바로 240년간의 몽골의 지배 때문이에요. 아시아적 색채가 확 입혀지는 거예요. 유럽의 문화에 아시아적 색채가 확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과는 다른 거죠. 슬라브족들이. 자, 이 1240년이 되면, 자, 키예프 시대가 끝났다고 그랬죠. 모스크바 시대가 열려요. 그때 노브고로드 공국에 이제 러시아에서 누구를 존경합니까? 우리는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렇게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알렉산더 넵스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대제가 나와요. 18세기에. 이때 알렉산드르 넵스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브고로드 공국에.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모스크바 시대를 열어요. 이 노브고로드 이 알렉산드르 넵스키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몽고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유럽 기사단과 스웨덴이 쳐들어 내려와요. 여기에 만일에 무너졌으면 이제 러시아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유럽 기사단과 스웨덴을 알렉산드르 넵스키가 깨부십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그 유럽의 지배로부터 막아내요. 영웅이죠. 최고 영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치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일 큰 종로 같은 도로 이름이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지만 몽고한테는 또 입장을 바꿔요. 엎드립니다. 완전히.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몽고는 그래도 착해. 네 맘대로 해. 대신 내 말 잘 들어야지. 이러면서 모스크바 공국이 날개를 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 모스크바가 언제 끝나느냐? 자, 피터 대제라고 그랬죠. 여기서 등장해요. 피터 대제. 아까 몽고 타타르의 멍에 피터 대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미개하지? 그럼 생각했어요. 유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 사람은 왕세자 시절에 수행원들 데리고 유럽 전체를 돕니다. 집 짓는 거, 배 만드는 거, 대포 만드는 거, 모든 걸 다 배워요. 이 사람은 완전히 서구주의자예요. 서구주의자. 우리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 모스크바? 너무 멀어 유럽에서. 발틱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수도로 옮겨요. 우린 유럽으로 가야 된다. 이 사람이 서구파예요. 그러니까 피터 대제 같은 사람들을 서구주의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서구로 가야 된다. 이게 서구파예요. 우리가 몽고의 지배를 받아서 쪽팔린 게 생긴 거야. 이건 다 털어내야 돼. 지우고 싶어. 이게 서구주의자들이에요. 그 반대가 누구냐? 바로 슬라브주의자들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서구와 다른 유라시아적 정체성, 러시아인의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굳이 따지자면은 푸틴이에요. 그 슬라브주의의 철학의 뿌리를 이어받은 게 푸틴이에요. 우리는 서구는 증오의 대상, 적이에요. 푸틴의 대상은.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렇게 유럽이 되고 싶었지만 유럽이 항상 껴주질 않는 거죠.
너네는 미개해. 슬라브가 무슨 뜻인지 알아? 슬레이브, 노예에서 온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물론 그건 아니에요. 슬라브가 그런 어원도 있지만 명예, 영광 이런 또 슬라바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치를 보면 자, 철학적으로는 서구주의자, 그러니까 초기 엘친, 소련이 무너지고 초기 엘친이 서구주의였어요. 우린 유럽으로 가야 돼. 자본주의에서 벗어났어. 자, 니네 말들 이렇게 도와주세요. 막 받았어요. 그랬더니 옐친 시대의 러시아 경제는 폭망하거든요. 거의 절반으로 산업 생산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련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우린 서구로 가는 거야. 우리 유럽으로 가는 거야. 만세. 그런데 경제는 폭망하고 유럽이 러시아 경제를 수탈하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옐친은 뒤에 가서는 반서구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옐친의 마지막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을 때 옐친이 그 당시 총리였던 푸틴을 발탁하고 푸틴이 이제 반서구주의의 기치를 들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그 러시아의 딜레마는 항상 유럽과 아시아에 껴있잖아요, 땅이. 유럽으로는 못 나가요. 끊임없이 나가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막혀. 꿈도 못 꿔. 독일이 막고 있고 폴란드가 막고 있고 어마어마한 벽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잘 안 껴주려고 그래. 근데 이쪽 시베리아 쪽으로 해서 왔어요. 시베리아 아무도 안 살잖아요. 쭉 오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온 거죠. 그런데 자, 블라디보스토크를 관통해서 이쪽 태평양까지 왔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옛날로 치면. 유럽에 다 있는데 유럽은 막아놨어요.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는 슬라브주의 공동체, 우리끼리 슬라브 민족주의, 서구주의 두 개가 파벌이.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인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어요. 소련 체제의 몰락,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로부터의 배신감, 원했던 자본주의적 번영이 오는 게 아니라 끝없는 추락.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힘들었어요. 저 유학할 때. 러시아인들의 경제가 반토막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 사회주의 공동체, 연금 이런 게 다 사라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거리를 다 앉은 거예요. 이때 푸틴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나온 게 러시아판 마가예요. 그레이트 러시아. 우리는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을 꿈꾼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푸틴에게 천운이 따라요. 고유가 시대가 와요. 어마어마한 오일 달러가 러시아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 다음에 푸틴은 KGB 출신으로 무자비한 사람이니까 러시아 내 소수민족들의 분규를 피로 막아요. 체첸 1차, 2차 전쟁, 러시아 조지아 전쟁, 나고르노 카라바흐부터 시작해서. 이 러시아가 힘으로 막 소수민족을 지지 밟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푸틴 멋있어. 힘으로 해. 세졌어, 우리 다시. 그 다음에 돈 들어오니까 우리 잘 살아졌나 봐. 푸틴 만세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푸틴은 뼛속 깊이 반서방주의자거든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서방은 적이다. 그러니까 서방과 협력을 하지만 뿌리 깊은 서방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동방에서 미래를 찾자. 저기는 어차피 충돌하게 돼 있다. 그럼 동방은 어디냐? 바로 시베리아 극동이잖아요. 그래서 푸틴은 이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시베리아 극동 이쪽에서 거대한 러시아의 미래를 찾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집권하면서부터 이 신동방 정책은 구상을 거쳐서 단기적으로 이행이 시작됩니다. 구상이. 그러면서 푸틴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하고 CIA 수권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과는 협력에 제약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푸틴이 가진 비장의 무기는 첫 번째는 시베리아 극동의 무한한 지하자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지하자원 개발에 신동방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어지는 모스크바 거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에 많은 돈을 써요. 이 물동량을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더 많이. 그 다음 세 번째, 푸틴에게 기회가 또 찾아오는 게 이제 인류에겐 비극이지만 북극 항로, 노다지 항로. 이 세 가지가 푸틴한테는 이 신동방 정책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 들어서고 나서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걸 항상 어디서 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에서 하잖아요. 김정은도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푸틴은 9월이 되면 여기로 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이 신동방 정책을 통해서 동방에서의 러시아의 미래를 찾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러우 전쟁으로 내 생각이 더 강화된 거죠. 러우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러시아는 영원히
유럽으로 못 나가고 노르드스트림 독일 이어지는 가스관도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동방 외에는 서구로 가는 건 끝났죠. 적어도 푸틴 살아생전은 못 나갑니다. 동방에서 미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동방으로 와보면 중앙아시아는 아직 힘이 없고 탄탄한 국가들 독재의 산업이 없어요. 거기다 항구가 없잖아요. 이 나라들의 특징이. 그럼 남는 게 이제 인도, 중국, 북한은 산업이 없고 그냥 병력만 갖다 쓰는 거고 한국과 일본이에요. 경제 미래를 봐서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냥 급하니까 쓰는 거고. 자, 인도는 산업 생산력 못 미치죠. 아직. 예, 앞으로도 쉽지 않아요. 그 종교 때문에. 그 다음에 모디는 왔다리 갔다리. 좋게 말해서 실용 외교지만 믿음이 없는 외교잖아요. 그 다음 중국은 가장 강력한 시진핑, 푸틴은 파트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냉전 때 전쟁도 했고 우스리 강요역에서 1858년에 아이운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프리모르스키 그 연해주. 연해주는 바다에 접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 주가 1858년 이전에는 한반도 면적의 5배 넘어요. 이 세 주가 청나라 땅이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우리 발해 땅, 고구려 땅이었어요. 그런데 1858년 이게 아편전쟁이 터지니까 청나라 코피 터지잖아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쭉 내려요. 북극곰이. 아이운 조약. 나 이 땅 안 주면 너 전쟁할 거야. 뒤통수 칠 거야. 청나라 어떻게 해요? 야, 어차피 추운 땅이고 필요도 없어. 그랬더니 1860년은 또 프랑스, 영국과 러시아가 휴전할 때 러시아가 북극곰이 또 끼어들어요. 내가 휴전 중지할게. 했어요. 어쨌든. 내가 휴전 중지했으니까 연해주 놔줘. 또 뺏어가요. 그러니까 1860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동해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청나라는 거기 뭐 오랑캐나 사는 데고 추운 데고 동해에 가봐야 명태밖에 더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땐 중요하지 않았죠. 청나라 말기였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거대한 동해로 나오는 입구가 다 막혀버린 거잖아요. 지금 나진 하산 이쪽 도망간 끝에 한 15, 20km 정도가 딱 러시아에 막혀 있어요. 여기만 뚫리면 동해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동해로 나오는 이쪽 연해주가 뚫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중국이. 날개를 달죠.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시진핑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 머릿속에서 그 땅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내 거잖아. 푸틴 입장에서는요. 시베리아 극동의 특징이 러시아인이 없어요. 그 방대한 지역에 수백만 밖에 안 살아요. 중국인들 들어가서 몇 천만 명이 들어가 눌러 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푸틴이 시노포비아, 중국을 무서워하겠어요? 러시아가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둘 간에는 항상 긴장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 의존하는 순간 러시아는 끝나는 거죠. 자, 일본으로 와볼게요. 일본은 북방 사계도서.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강제로 가져간 그 영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독수처럼 그게 경비대하고 우리 관리소에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엄청나게 커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일본, 우경하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는 한계가 있겠죠. 자, 북한. 군대는 갖다 써요. 근데 북한이 뭐가 있어요? 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남는 건 어디죠? 한국이죠. 자, 6.25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노태우 국방정책 때 제일 먼저 수교한 게 어디예요? 소련이에요. 한소수교예요. 지난해가 한소수교 한 지 35주년이에요. 자, 한소수교 때 제가 그때 유학 갔거든요. 우리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6.25는 1950년 얘기잖아요. 공식적으로 소련은 참전하지 않았어요. 기술적 지원 탱크 주고 비행사 참전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중국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하고 우리 잘 지냈잖아요. 중국 때문에 분단 체제 고착됐는데 잘 지냈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 잘 못 지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코로나 직전에 한러 교역은 270억 불까지 갔어요. 북한은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어요. 냉전 이후에. 270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한류도 좋아하고. 심지어 푸틴 딸이 한국 청년하고 연애까지 유명하잖아요. 보도도 돼 있잖아요. 결혼도 할 뻔했어요. 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동방에 나가려니까 붙어있는 땅이 하나 있어요. 한반도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주변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반도 통일을 원해요. 통일하면 북한하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하고 여론조사에 보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비율이 미일 중러 중에 제일 높아요. 두 번째, 통일 안 해도 경제적으로만 연결하자. 가스파이프,
철도 TKR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러니까 주변 사국 중에서 장담하는데 한반도 통일에 진심인 나라 딱 한 나라는 러시아예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신동방 정책의 날개를 다니까. 자,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은 껄끄러워. 일본은 문제가 있어. 또 우경화하고 있어.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을 한국은 당연히 필요하죠. 부산항이 세계 2위 한적항이에요, 지금도. TSR 연결되면 철도가 물량의 한계가 있지만 철도가 가진 장점이 또 있거든요. 쓸 수 있어. 북극 항로, 우리가 코앞에 있잖아요. 중국은 자기들이 근 북극 국가래요. 그리고 그 북극 정책을 북극 1대1로 하거든요. 무슨 중국이 근 북극 국가예요. 만일에 연해주가 중국이 거다 그러면 말 되죠. 근 북극 국가 맞지. 그러니까 시진핑은 미치는 거지, 그 땅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 TSR 우리가 이용하면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 삐져 있지만 시베리아의 가스 파이프라인 LNG 배 북한 통과해서 횡단철도, 한반도 횡단철도 TKR과 TSR을 연결하면 유럽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배로도 가지만 기차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방 정책과 우리의 북방 정책은 아주 친화력이 있죠. 우리가 불곰 사업에 성공했던 이유도 뭐냐면 바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때문이에요. 노태우 정부 저는 안 좋아해요. 군부 정권이고. 그러나 북방 정책은 신의 한 수였다. 자, 한소수교 90년, 한중수교 92년 했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동유럽, 또는 게 대우예요. 지금 뭐 해체됐지만. 우리가 한소수교 안 했으면, 한중수교 안 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냐? 냉전 체제가 해체되니까 이념이라는 장막이 사라지니까 이때 이걸 파고 들어간 게 한국의 북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한소수교, 한중수교가 신의 한 수죠. 그러니까 한중수교, 중국과 우리는 경제가 이렇게 왔잖아요. 세계 경제 흔들릴 때도. 지금 중국 묘하지만 중국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지금 좋든 싫든 간에. 그 다음에 우리 머니인사이드에서 불곰 사업 얘기했잖아요. 자, 불곰 사업으로 그 당시 러시아가 T-80 탱크 줬어요. 이게 K1 탱크 개발의 밑거름이에요. 물론 미국 기술이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BMP-3 보병전투차 왔어요. 이게 KF-21 보병전투차의 뿌리가 됐어요. 자,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 우리 현궁의 뿌리가 됐어요. 이글라는 한국의 신공에 도움이 좀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이 됐지만 이런 것들이 뿌리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나로호, 우리 누리호 지금 날아다니고 있죠. 1단 로켓을 제공한 게 러시아예요. 우주 로켓은 1단이 생명입니다. 1단 로켓을 개발하는 게 관건인데 그걸 우리가 개발 못하니까 러시아가 1단을 줬단 말이에요. 통째로. 그런 사례가 없어요. 세계 로켓 개발사에. 그 다음에 실패하니까 또 줬어요. 우리 3차례나 줬어요. 물론 우리도 돈을 줬고 러시아도 손해 안 봤어요. 그걸로 새로운 로켓을 개발했으니까. 그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일단 로켓을 개발한 거예요. 그 여담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전략이니까 딱 가지고 와서 이 러시아인들이 감시해요. 옆에 오지도 못하게. 근데 그게 되겠어요. 계속 있다 보면 서로 친해도 지고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구나. 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술 한잔 보드카 하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아이, 그거 말이야. 이래 된 거야. 응.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로켓을 우리가 미국한테, 모스크바한테 야, 일단 로켓 팔아라. 팔 것 같아? 절대 안 주죠. 전략적인 물자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거리 미사일, 러시아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이 있어요. 사거리 800인데 마지막에 풀업 기동을 해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북한이 만든 게 KN-23이에요. KN-23.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만든 게 현무거든요. 그 유명한 현무. 현무5는 뭐 탄두가 8톤, 9톤이라고 그러죠. 현무4는 4.5톤이고. 근데 이 현무2죠. 현무3는 이제 순항미사일이고. 자, 이스칸데르. 북한의 KN-23. 그 다음에 우리 현무2.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름 지어봐요. 너 한번 맞춰보아라. 그러면 구별 못 해요. 그건 뭐냐면 다 기술이 그쪽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 흡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하고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해요. 친구들이 과거에. 야, 니네는 가져가기만 하고 우리한테 뭘 줬니?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가 러시아 이익을 봤어요. 자, 현대 기아차 지금도 러시아에서 최고입니다. 그거 알잖아요.
도시락면 초코파이 러시아의 최고 국민 음식.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과의 교역관계가 우리 중간재가 되다 중국이 수입해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지금 경쟁이에요.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건, 우리 경쟁력을 키워준 건 중국과의 교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냉전체제 이전의 한강의 기적은 태평양이었다 그러면, 냉전체제 이후에는 북방 공간이 또 한 번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준 거거든요. 자, 러전쟁 이후를 생각해 보자고요. 안 그래도 신동방 정책 동방중시의 푸틴인데 전쟁이 끝나면 유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거기다 우크라이나 영토 장악한 거 돌려주지도 않을 텐데 제재는 계속하겠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는 경제인데, 클린턴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시한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 영토를 장악하고 끝내도 이제 민심은 경제로 갑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틀린 말이에요, 마오쩌둥. 권력은 지갑에서 나와요, 광에서. 그러면 이 러시아 경제를 재건해야 되는데, 또 저 방대한 우크라이나 장악한 영토 재건해야 되는데, 저로 복구해야 되는데, 누구랑 손을 잡아요? 중국? 무서운데. 인도? 기술이 안 되는데. 저 우경하고 있는 일본? 언제 영토 분쟁? 우리밖에는 없는.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를 비우호 국가라고 지원했어요. 비우호 국가 지정 해제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러시아가 지금 내건 조건도 별거 없어요. 직항 제거해라. 우크라이나 무기 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제재를 풀어라. 우리가 뭐 제재한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왜? 러시아가 급하니까. 그러면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는 북한에 손을 안 놓을 거예요. 그거 왜 놔요? 계속 안보적으로 도움을 받을 건데, 전후 긴장관계 유지 위해서 인민군 받고. 그러나 경제는 우리한테 손을 내밀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북방의 또 다른, 어차피 전쟁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북방 정책과 신동방 정책,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 푸틴의 신동방 정책 간의 접점을, 공통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럼요. 지금 트럼프가 동맹을 두들겨 패니까 더 이상 과거의 미국의 동맹 중에 팍스 아메리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유럽이 어떻게 해요? 멀거니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방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회가 올 거예요. 또 그렇게 가야 돼요.